자, 오늘 핵심 요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7쪽이에요. 요약집 17쪽. 자, 이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으로 들어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고요. 이제 사무소를 여는 겁니다. 이게 개설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는 게 개설 등록이다. 자, 그래서 그 17페이지 맨 위에 색깔 칠해진 부분 1번 그 부분인데 이게 우리 법 9조 1항 조문이거든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영업 허가를 얘기하고요. 그럼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니 중개를 영업을 해야 되죠. 그럼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만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컨설팅은 이건 중개가 아니었죠. 중개업도 아닙니다. 요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개설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한다.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유권 해석의 입장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중개업을 한다. 그래도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유권 해석의 입장인데 이건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밑에 써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 등록의 법적 성격인데 요거 간단하게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뭐 요거는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 두시는데, 자,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우리 A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A가 등록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계약은 그대로 유효될까요? 계약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이라고 해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에 불과하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 일순환 신문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했다. 이 계약이 무효죠.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죠. 근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니 이거는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건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 처벌만 받을 뿐이에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걸 참고해 두시고, 자, 다음에 우리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기속이란 말은 등록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해갖고 등록을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기속이라고 해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명령적 행위예요. 명령적 행위 중에 우리는 이제 허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이 허가는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가자고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이 허용되는 거죠.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등록은 금지했다는 것을 등록을 함으로써 풀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의 해제를 허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말은 등록이라고 했지만 실질은 이건 뭐다? 허가예요.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은 일심 전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는 거고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대인성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 등록은 갱신제도라는 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갱신제도가 없으니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계속된다. 이걸 등록의 영속성이라 해요. 참고하세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가볍게 등록의 성격 이해만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자, 중개사무소 이제 개설 등록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면요.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그럼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에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어디다 등록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럼 이에 대한 이제 등록관청이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해줘요. 그러니까 등록만 통지해주고요. 등록증 안 줍니다. 개업공사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요. 이게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세워서 신고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증설정제도로 하는데 보증 설정하에 신고를 하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이제서야 등록증이 나가요. 그럼 등록증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도장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린 도장을 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고 업무 개시하면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있잖아요. 업무 개시한 다음에 세무서 다녀오셔야 됩니다. 세무서 왜 가신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은 업무 개시했잖아요. 그럼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다녀오셔갖고 사업자 등록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이게 바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다. 오늘 이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7페이지 1번 등록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래갖고 매회 출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춥니다. 그럼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나누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은 민법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자연인, 내추럴맨. 그래서 이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의 등록 기준. 그럼 자연인은 일단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의 경우는요.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 등록 안 돼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다음. 중개업을 영위하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중개사무소 확보하셔야 되고 확보해 놓는 거예요.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미리 임차를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위생교육 받고 오죠. 그렇듯이 우리도 실무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결격이라는 것은 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록을 못하는 요건인데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대표적인 결격이 미성년 또는 전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결격이죠. 이건 개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중개사무소 갔더니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있어요.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년 될 때까지 중개업 종사 못합니다. 또 중개사무소 갔더니 사기전과 18범이 나오자마자 중개사무소에 앉아있어요. 신뢰가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제한하는데 그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변호사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인증서 자격증이 없다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호사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변호사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시험에서 유치찬란하게 변호사가는 자격증이 없다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다 알아보시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절대 안 냅니다.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요. 변호사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적용받죠?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중개사무소 확보해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여기서 설치 원칙은 따지고 갑니다.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자기 건물에 설치해도 되고 세를 얻어서 설치해도 되고 사용권은 꼭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 있죠.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설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는 해석에 의존해서 이걸 따져보는데,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 있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그 시골 같은 데 하면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아주 예전에 설치했거나 그 컨테이너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요 규정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건축법 시간에 우리 중개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면서요. 그죠?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여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 예외주를 설치할 수 있다. 요것이 그동안 그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을 양성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건물 준공이 떨어졌죠. 그리고 상가동도 지금 준공이 떨어졌어요. 근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져 갖고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토지 준공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바람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아직. 그러면 여기다가 사무실 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대신 준공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데, 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 1년 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기 전 1년 내 미리 실무교육 가서 받고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등록을 신청한다. 3월 13일 날 등록을 신청해요. 그럼 이전 거꾸로 역산해서 1년 내 설치하는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교육이 한창 진행되었고 이제는 조금 잠잠해졌죠. 그래서 현재 실무교육은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합교육은 요즘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10일 동안 교육을 받아요. 10일 동안 몇 시간 받냐면 28시간을 교육을 받습니다. 집합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합교육할 때도 이제 4일 동안 7시간씩 교육을 했죠. 근데 현재 지금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현재 협회에서요 13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미리 교육을 받고 온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자,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래서 17페이지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자, 그럼 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 그럼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가 있어요. 우리 법 제14조가 정해준 업무가 있는데,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법인은 설립이 돼야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금 규정을 지금 이제 개정하겠다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 이거예요. 진작에 삭제를 했어야 되죠, 이거. 삭제했어야 되는데, 상법에 지금 상법상 회사들 자본금 규정을 전부 다 삭제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 그래갖고 자유롭게 중개법인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입법 예고가 돼 있고,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시행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단, 사회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거.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인의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건을 보이고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럼 우리는 요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법인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7가지만. 그럼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할 수 있고 부동산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컨설팅이죠. 컨설팅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이거 할 수 있고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요. 경공매 업무 수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거이전의 부선의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의 소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업무 외의 것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럼 가볍게 연습합니다.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업은 없죠.
개발에 관한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를 겸업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업만 영업 그 목적 사업으로 덜렁 들어가 있는 거. 중기업만. 그럼 등록 수리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이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이 거꾸로 할 수 없는 업무가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업무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본금은 그냥 5천만 원. 자본금.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한 장을 싹 넘기면 이제 상법상 회사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상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법상 회사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 주식회사로 하지 않고 합자회사로 할 수도 있고 유한회사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그럼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죠. 여기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도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서로 짬뽕된 회사고,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그냥 이 회사가 뭔지를 몰라도 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사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돼요. 그럼 협동조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 이해하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요, 조합은 5명 확보해갖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설립 등기 하잖아요. 그럼 협동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이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쪽 그 북유럽 쪽에는 이제 중개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현실에서는 이게 낯섭니다. 협동조합 제도가. 그래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일단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협동조합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법상 회사로 오거나 협동조합으로 가도 된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또는 소외계층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이 마을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 주산지다. 그러면 그 마을이 공동으로 복숭아 브랜드를 쓰고 공동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도시지역에서는요, 의사들이 서로 모여갖고 의료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회협동조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회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왜 이건 등록이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이거는 비영리법인, 이거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사회협동조합 안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단 사회협동조합은 안 된다. 요거를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회사 조직에 대한 내용까지 봤어요.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을 보는데, 자, 그럼 여기 이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사라는 분은 당연히 임원 맞죠?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도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 임원 또는 사원 그랬습니다. 그럼 임원 또는 사원 그랬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중개법인 간다. 그때 임원은 이사감사예요. 이들이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임원이 이사감사예요. 여기가. 그럼 임원이란 분은 그냥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사원이란 표현이 우리 법에 등장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한다. 그럼 투자자 중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 합자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거든요. 그럼 무한책임사원이 누구냐면 투자자로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를 얘기해요. 끝까지. 그래서 법인 설립을 했는데 회사 채무에 대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진다. 나 같은 법인 설립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요 한 명 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회사 업무 집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사죠. 그러니까 요 이사와 동격인 자가 누구다?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들처럼 모두 법인 등급에 등기가 돼요. 그래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죠.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중개업을 일했다. 그럼 임원이란 자, 이사감사 이들입니다. 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고 여기 합자 한 명 회사로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럼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냐? 업무집행자예요. 말이 조금 품위가 없어 보이는데 유한책임회사는요. 그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할 때 이걸로 가라 하고 이게 도입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유한책임회사는요. 업무집행자가 이사와 동격인자예요. 이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 임원이라는 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를 말하고 여기 합자나 한 명 회사로 갔다. 그럼 사원이란 표현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 직원이 아니었다. 거기까지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를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대표자를 뺀다, 포함이다. 대표자를 빼고 이때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이죠. 제외한다는 말 특히 주의해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포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임원, 사원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투자자를 받아들여도 좋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러면요. 숫자 잠깐 연습할 거예요. 임원이 3명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되죠. 6명 있다면 최소한 2명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7명 있다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5명 있다면 5명 있다면 몇 명 공인중개사야 돼요? 2명. 맞습니까? 2명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더라. 그래서 나머지 요건은 개인하고 다 똑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요건은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무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실무 교육은 법인이 직접 받을 수 없죠. 그럼 누가 받아야 된다? 임원사원 전체.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우리 임원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 3분의 2나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일지라도 가서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행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법인도 당연히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 다음에 임원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 예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이거는 거의 매회 출제하기 때문에 꼭 이해해 주시는데 개인을 낼 것 같아요? 법인을 낼 것 같아요? 법인을 내겠죠. 그죠? 법인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등록 기준 다 살펴봤고 이제 그 밑에 특수법인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할 때 잠깐 언급이 됐는데 법인인 기업공사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수 중개 법인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특수법인이란 표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표현이 아니고 강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현재 우리 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이 중개업을 허용한 거예요. 이 법인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법인의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럼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중개로 쓴 법인인데 종류가 4가지가 있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이 있죠. 이게 단위농협 있죠. 그게 지역농협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이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우리 농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죠. 농협동조합 중앙회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지역농협만이에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죠. 근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하게 되는데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허용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중개업을 허용해요. 그걸 어떤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니까 여기는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임목, 임야.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공장용지라든가 공장건축물 중개할 수 있고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는 주로 공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있죠. 이 공매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요.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딱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 전체를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등록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중개업을 할 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임제가 있는데 원칙 얘네들도 등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원칙은 중개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칙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표에 있듯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이 더 많죠? 이 3개의 법인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지역농협의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그래놓고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이렇게 규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할 필요도 없다. 지들 법에서 직접 규정을 둔 거예요. 요 3개의 법인은 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법을 적용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등록에 대한 특수법인이 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근데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분명히 법인이 맞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방금 전에 봤습니다. 그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얘 등록을 할 때 우리 법이 정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추라고 한다면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첫 번째부터 걸립니다.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얘는 법정 따로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법에서 이제 여기서 특별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 진하게 1, 2, 3번이 써 있죠. 요 진하게 써 있는 요 3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고맙게도 엄청 잘 묻습니다, 이거. 이게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 3가지 있죠. 이거는 출제할 때마다 물어봐요, 거의.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는데 일단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법정 업무 영위할 목적으로 수입이 안 돼야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아니어도 되죠?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두 번째 우리 법인은 지점을 둘 수 있어요. 우리는 지점을 뭐라 한다? 분사무소. 이때 분사무소의 소장님 있죠? 이분은 우리는 책임자라 부르거든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요.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된다. 근데 이 요건을 배제했습니다.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했어요. 이게 두 번째 특례. 세 번째 특례가 보증금액을 받았어요. 자,
우리 일순 하신 분 들어봤는데 법인은 보증 설정 금액 얼마 이상? 보증 4억 이상.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죠. 보증은 얼마? 4억 이상. 법인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4억 이상인데 4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특수법인은 얼마로? 2천만 원을 봐줬어. 얘네들은 공적 기관일 때 봐준 걸로 느낌이 오죠. 차라리 그냥 설정하지 말아라 그래버리지. 2천만 원이 추접스럽게 뭐야 이게. 생색만 낸 거에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2천만 원 이상. 올해 이거 물어볼 거예요. 작년에 1,000만 원이었잖아 이게 지역농협이. 근데 올해 지금 바뀐 거거든. 2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 세 개가 바로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세 가지가 이거고 나머지는 해석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얘네들도 중개업을 할 때 우리 법이 성질상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용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손해배상 규정 다 적용합니다. 계약서 작성 규정 다 적용합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고 계약서도 작성 교부 해줘야 되죠. 그리고 계약서에다 그러면 중개업할 때 도장 찍어야 되죠. 그럼 지역농협이 자 농민들끼리 농지를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거야. 근데 지역농협이 중개해놓고 얘는 등록 필요 없죠 지금. 거기다 서명날인 안 한 거야. 그러면 서명날인 위반은 업무정지잖아요. 지역농협이 되고 업무정지 때리나?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요 그러게?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게 현실성이 없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등록관청이 중개업에 대한 부분을 규제할 수 있다는 거지. 중개업에 대해서는. 원래 고유목적 사업은 규제를 못하겠지만 등록관청이. 맞죠? 중개업에 대한 부분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법을 안 지키면. 등록은 안 했지만. 뭔 말인지 되세요? 중개업은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지. 중개업에 대해서는. 뭔 말인지 아셔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제재가 될까? 뜬구름 잡는 얘기야.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하기사 뭐 우리 법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한두 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지금 개공을 때려잡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특수법인 꼭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거든요. 이건 깔끔하게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 그러죠.